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도 살펴보고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슈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좋았는지를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주간 ETF 베스트 앤 워스트 시간입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제가 봤을 때는 달러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달러와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와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먼저 늘 그랬듯이 한 주간의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융시장은 시장 내에서도 다소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38 조금 하락세가 조금 심화되는 이런 모습이었던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진 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일일 확진자 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10월 초만 하더라도 한 3,000명 정도였던 이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15,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였습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나름대로 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약간 방역 모범 국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뭐 우리나라처럼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좀 봉쇄 조치를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스트리아가 다시 봉쇄령을 내렸는데 뭐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의 이 확진자 수도 상당히 좀 급증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위험자산 위주로 다소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금 다우 보시면은 36,000선이었던 게 지금 35,000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약간 차트 모양새가 좀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일단은 좀 모양 자체는 별로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 나스닥의 상승세는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역시 나스닥은 그 고점을 지금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기업들 실적이 지금 워낙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T 대형 종목들이 뭐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최근에 사명을 개명했죠. 메타 플랫폼, 과거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는 계속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실적을 계속 잘 내다 보니까 약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이 역시 전통 기술 종목이라기보다는 전통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는 지금 3,000이 깨져서 계속 2,900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때 3,300을 넘어갔던 코스피가 지금 10% 이상의 조정을 지금 보인 건데요. 이게 뭐 상당히 좀 박스피라는 과거의 오명으로 다시 좀 돌아가는 듯한 지금 보시면은 뭐 3,000선을 넘어가기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900 이하로 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우리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어떤 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천스닥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지금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바로 게임주이죠.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게임주 메타버스 종목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위메이드가 지금 4%대 올라오면서 지금 시총이 6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니까 위메이드의 의장의 지분율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지분 가치로는 탑10 안에 지금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위메이드 상당히 좀 상세가 가파르고요. 이 관련돼서 여러분 위메이드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면서 이제 뭐 흑철을 캐서 이거를 자체 화표로 바꿔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바꾸게 되는데 최근에 위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메타버스 게임만 계속해서 좀 각광받는 상황이고 또 뭐 CJENM이라던가 또 뭐 이런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최근에 약간 2차전지 소재 종목도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좋긴 했네요.
자, 이 정도의 모습들이 지금 지난주에 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변화였고요.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다소 조금 호키시한 멘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클라리다 부의장이 최근에 물가 환경을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일정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원래 11월하고 12월은 월간 150억 달러씩 주기로 했거든요.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그리고 이 속도라고 한다면 내년도 6월, 즉 8개월을 하게 되면 1200억 달러가 딱 떨어지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멘트 나온 걸 보니까 11월, 12월은 150억 달러로 테이퍼링 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그 이후로는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더 늘려서 내년도 4월에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바로 이 달러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제목도 바로 달러화로 컨셉을 잡았는데, 자, 달러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적 그 96이냐면 2020년 7월, 그러니까 1년 한 4개월 정도 전의 모습인데,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U자형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가 그 작년에 발발하면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갔던 것들이 그 이후에 공격적인 통화 완화, 또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가 나타났고요. 올해 초, 그리고 올해 3월을 저점으로 해서 한때 달러 인덱스가 90도 깨지는 이런 양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올해 초와 올해 3월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비달러화 자산, 신흥국 자산들이 조금 재미를 봤던 상황들이었는데, 6월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달러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정상화되고, 그리고 연준이 이제 물가에 좀 대응할 가능성들을 높여주면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 96까지 최근에 올라오면서 달러 강세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상당히 조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와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테이퍼링이 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도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던 그 금리 인상의 그 어떤 가중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지금 그 내년도 6월 달에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그 통화정책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면 지금 내년 6월에 기준금리가 현재 0에서 0.25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확률은 33%밖에 안 돼요. 즉 67% 이상이 한 번 내지는 그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9월 같은 경우는 내년도 9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12%, 뭐 거의 88%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을 지금 본다는 거고요. 내년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번에서 3번까지도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들이 이 달러화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럽의 봉쇄 얘기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뭐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데, 유럽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스트리아도 봉쇄 재개하고 뭐 독일도 그렇고 이러면서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히 약세예요. 지금 이 보시는 차트가 유로화 달러 환율인데요. 보시면 1.1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3이었으니까 즉 1유로당 1.23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유로당 1.12달러밖에 교환을 못하죠. 즉 유로화 하나당
이 교환할 수 있는 달러화의 전대적인 금액이 좀 떨어져 있죠. 그만큼 이제 유로화가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유럽 경제의 최근에 조금 봉쇄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은 상당히 이제 테이퍼링도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긴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ECB의 총재가 우리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이시죠. 요 분이 지난주에도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도비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시적인 요인은 상당히 기인하는 것 같다. 이거에 대응을 하게 되면 경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럽도 물가 상황은 좀 심각해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는 경기 여건 자체가 아직은 부정적이고 코로나 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은 긴축이 강화되고, 반면에 유럽은 오히려 완화 스탠스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화정책의 차별화 때문에 상당 부분 달러화의 강세,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의 구도상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화의 강세 움직임이 적어도 내년도 이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좀 잡히기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달러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달러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인들의 그에 따른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 환율은 사실 최근에 달러화의 강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언제였나요? 지난 10월 12일 날 1200원을 찍고 그 당시에 막 분위기가 상당히 좀 험악했어요. 계속해서 환율이 폭등세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1200원대에서 일단 한번 맞고 지금 116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185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달러화가 가파른 강세를 특히 11월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에 비하면 국내 환율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화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아직 강세를 조금 유지하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벌써 다음 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음 주 이벤트 칼린더를 보시면은 25일 목요일 날 우리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총재께서 이미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 하셨죠. 지난 8월에 금리를 올리고 원래 10월에 할 것도 같았는데 10월에는 그냥 이제 금리 인상의 시그널만 날리는 식으로 다음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여부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일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바닥은 0.5, 그 8월에 0.75로 25p 인상했고, 요번에 이제 인상하면 1%, 즉 제로 금리를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내년도 3월이 한국은행 총재님의 임기 만료일이고, 또 3월에 대선이 있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뭐 대선까지는 한 2번 정도 인상하고 말지 않겠어? 라는 생각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부상하는 전망은 요번에 12월에 하고, 다음번 회의인 1월은 좀 그렇고, 한 2월 정도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번 더 올리는, 그래서 1.25 정도 수준에서, 하는 총재의 임기를,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도 상당히 한국은행이 이 통화 긴축을 강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가 조금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간 단위로 봤었을 때 지난주에 외국인이 1조 3천억대의 순 매수를 지금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 월간으로는 10월 달에 3조 8천억 순 매도하고 11월 들어서 한 1조 5천억이니까 아직은 외국인이 뭐 본격적인 매수세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달러화가 11월 들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조금 안정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이 테크놀로지, 요런
IT 대형 종목과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NC소프트, 크래프톤,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요런 최근에 이제 가장 모멘텀을 세게 받고 있는 게임, 뭐 메타버스, NFT 관련된 주식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약간 뭐 이쪽 시장을 상당히 좀 유망하게 보는지 어쨌든 지난주에 매수세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화의 강세가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뭐 원화에도 아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또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근데 이제 이게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꺾일 게 별로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통화정책의 차별화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유럽과의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차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6인데 뭐 물론 얘가 뭐 100 이상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로서는 다음 타겟은 한 97에서 98 사이, 97.5 정도. 지난해 6월 정도 기록했던 요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뭐 1200원대에서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본격화 될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 국내의 그 IT 대형 기업들 위주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달러화 강세에 좀 선방했다. 국내 시장이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원화의 안정적인 모습에 기여했고 또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 위주로 국내 시장에서 좀 모멘텀 실리고 있는 것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자극하면서 아직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달러의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계속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 요거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조금 좋은 뉴스도 있었던 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와 어떤 가격 변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가 지난주에 무려 5.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한때 85불 갔던 게 지금 76불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얘도 이거 뭐야 상승세 꺾이나? 이런 모습들로 지금 보여지긴 하는데 물론 8월 달에 한번 꺾였다가 그 이후 다시 뻗어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유가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고요. 유가의 하락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기존의 화석 연료의 가격을 부채질한다라는 어떤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는 아직까지 연료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ESG 뭐 이러면서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그 투자라던가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야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는 심정으로 오히려 이제 증산에 좀 찔끔찔끔 소극적인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유가가 지금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좀 칼을 좀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 비축유 방출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 이게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방 국가들에게 야 같이 풀자. 나만 풀어가지고는 이게 유가가 큰 어떤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니네도 유가 상승 별로 반갑지 않지. 오펙 플러스 국가들 좀 꼴보기 싫었지.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러면서 지금 우방 국가들에게 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이 요거에 이제 화답하면서 이제 같이 푸는 이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일본이 이 눈치를 잘 봐.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이게 하여튼 뭐 좀 얄미울 때가 좀 있긴 있는데 뭐 우리도 아마 조금 우리는 뭐 전략 비축이라는 게 규모가 아마 크진 않을 건데 유럽도 이러한 공조의 움직임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좀 빠르게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의 이 다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이 위험 자산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유가도 역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물가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서
올해 3월까지 유가가 이제 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3월까지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내년도 3월 정도 가야 올해 3월달 유가가 한 65불 정도이니까 기저효과들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만약에 유가가 지금 같은 하락세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내년도 3월까지가 아니라 올해 연말 내년 내년도 초까지만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물가가 안정되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유가가 하락을 하면 할수록 물가도 안정이 되고 전체적인 미국 연준도 긴축의 어떤 속도를 조금 늦출 여지가 생기고,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도 약간 완화될 수 있고, 그럼 이제 신흥국 통화, 특히 한국 원화, 그리고 이 한국 주식시장도 상대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유가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유가가 지금 약세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긴 해요. 일단 뭐 지난주에는 유가 빠진 게 어떤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겨울이 상당히 춥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저희 지금 날씨도 보면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가 영하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 아직 말도 안 됐는데. 그래서 누구는 이 전략비축류 방출이 그렇게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산업의 이 전환기, 즉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 에너지빨 공급 병목 현상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또 날씨가 추워서 난방유 중심으로 이 겨울철에 원유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유가 고공행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다. 조금 과하다. 최근에 상승세는 이제 이런 쪽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큰 흐름상에서 봤었을 때는 기존의 이 탄소 중립 제로를 위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이 흐름이 이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빨 공급의 병목 현상이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상당 부분 이제 에너지 가격은 높은 고공행진을 좀 유지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85불 이상에서는 불편하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비축류 방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가가 85불 이상에서의 고공행진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반대급부의 어떤 조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또 상승으로 가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는 뭐 한 75불과 85불대 정도에서 좀 박스를 이루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들은 그래도 내년도 한 1, 2월까지는 높은 수준을 조금 유지하다가 내년도 1분기 말 이후에 조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국내 증시는 크게 이렇게 좀 상승 모멘텀을 받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설령 미국 시장이 잘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좀 디커플링이 내년도 1, 2월 초까지는 크게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같이 영향을 받는. 그래서 일단 뭐 연말 연초 시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주시장을 이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모멘텀이 일단은 뭐 연말 연초는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겠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 흐름 한번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에 베스트 종목, 월스트 ETF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좋았던 종목들의 이제 조금 테마를 나눠봤는데, 역시 지난주에도 이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종목도 좋았어요. 타이거 FN 메타버스가 9.7%,
와, 그 다음에 코덱스K가 9%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뭐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그 다음에 게임 산업, 뭐 게임 테마, 뭐 미디어 컨텐츠 이렇게 NFT와 메타버스의 어떤 분류되는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에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가 탄소 배출권이었어요. 지난주에 4위, 5위가 탄소 배출권 선물 ETF였는데 뭐 7, 8%의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 2050 탄소 중립 제로의 어떤 영향을 받은 가장 수혜되는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탄소 배출권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상장이 되면서 요것도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주변에 어떤 분석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거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 달 ETF 편입 여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조금 괜찮았던 게 반도체 쪽이 조금 특히 SK 하이닉스가 아까 외국인들 상위 종목에도 첫 번째였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미국도 최근에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그 고점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위주에서 조금 그 정도의 어떤 수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데,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상당 부분 조금 그 투자도 좀 확대하고, 뭐, 실적도 잘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반도체 업황이 약간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조만간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주 미국 출장도 가고 했으니까, 뭔가 조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IT 대형 종목들이 일단은 조금 바닥 정도는 조금은 잡아주지 않았나. 여기서 바로 급반등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된 ETF까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FN 메타버스. 지금 수익률로 봤었을 때는 지금 한 달 수익률이 30%가 넘었습니다. 그 편입 종목들을 보게 되면 위직 스튜디오가 10%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지금 요즘에 요 카메라 모듈 뭐 이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테슬라에도 들어가고 또 가상현실로 가게 되면 뭐 이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 이 뭐 저기 고글 뭐 이런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LG 이노텍이 지금 갑자기 메타버스 수혜 종목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요런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JYP, YG, 네이버, 덱스터 이런 순으로 지금 타이거 FN 메타버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는 얘는 첫 번째 종목이 위메이드 게임, 그 다음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하이브, 덱스터, 네이버, 아프리카 TV, 크래프톤. 그래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지금 메타버스 ETF 종목들이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 각 종목별로 여러분 색깔이 좀 있어요. 지금 메타버스 액티브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 종목들이 중심이고 컨텐츠 종목들은 조금 소수입니다. 근데 FN 메타버스는 위직, 하이브, JYP, YG 엔터 요런 약간 컨텐츠 위주가 주가 되고 게임이 조금 부가되는, 그래서 똑같은 메타버스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쪽 약간 NFT 쪽으로 포인트를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투자하시면 되고, 컨텐츠 관련된 쪽으로 좀 특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뭐 FN 메타버스 요거는 여러분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메타버스 액티브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게임 ETF 따로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반대급부 측면으로 FM 메타버스가 조금 나으려나? 약간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뭐 누가 낫다 뭐 이렇게 좀 우열을 가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타이거 FM 메타버스 둘 다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안 좋은 것도 살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아질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조금 뭔가 모멘텀이 꺾이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중공업 쪽 철강 이게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차이나 그 전기차 솔라액티브나 차이나 반도체, 최근에 중국이 지난주에 그 상해 지수는 좋았는데 항생 지수는 또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국 쪽이 최근에 좀 모멘텀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운송,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철강, 운송, 과거의 전통적인 이 물류와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고요. 타이거 여행 레저도 뭐 리오프닝 종목 뭐 좋다라고 좀 기대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봉쇄 이후에 완전한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 중에서 별로 이렇게 지금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좀 싸게 사야지, 좀 좋게 봐야지 라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고요.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하고 여행 레저 정도는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하면 저가 매수의 의지가 있는데, 나머지 뭐 중공업이나 철강, 운송 이런 쪽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월스트 종목까지 살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이벤트 살펴보면,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목요일날 11월 금통이 있고요. 사실 그날 11월 FMC 의사록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요거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지난 11월 FMC 때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조금 도비시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 연준 내에서는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꽤 긴 것 같아서 당시 파월 의장의 코멘트보다는 기자간담회의 어떤 질의응답보다는 FOMC 의사록이 조금 더 호키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테이퍼링 스케줄 좀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 의사록에도 좀 반영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다음 주 목요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 월요일날 수출 20일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수출이 일단은 뭐 20%대 높게 유지는 하고 있는데 7월인가요? 한 45%까지 나온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수출 증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수출이 어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미국의 가장 그 강력한 소비 시즌이라 원래는 국내 수출도 11월, 12월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미리 이제 그 수출을 하니까 얼마만큼 11월 수출이 잘 나올지 이 부분 같이 이렇게 쌍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 흐름과 또 달러와의 관련된 이슈, 그리고 주간 ETF 베스트 앤 월스트까지 아주 알차게 여러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다음 주부터 영하로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겨울 양복과 코트를 꺼내 입을 건데요. 이럴 때 감기 걸리면 되게 애매한 거 여러분 아시죠? 감기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보니까 역시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진자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발 잘 씻고 집에 와서 또 샤워도 잘하고 그럼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유생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연구소의 저는 박정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안녕.